네, 주연 뉴스쇼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정가 소식 그리고 지역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트워크 현장인 시간인데요. 오늘 서울과 주연방송 영동지사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연결해서 정치권 소식 들어보죠. 김도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8차 변론이 오늘 진행이 됐죠. 예정대로라면 오늘이 최종 변론인데 추가 변론이 잡혔다고요? 네, 오늘 변론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9차 변론을 한 번 더 잡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오는 18일입니다. 한두 차례 변론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마무리 단계인 것은 맞습니다. 3월 초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탄핵 심판이 시작될 때 예상보다 당겨진 전망입니다. 앞서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보면 변론이 끝나고 2주 안에 선고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변론에서 국회 소추단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 그러니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왜 했는지가 관건이 됐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방어하면서 선관위 시스템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헌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어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를 찾아서 너무 빠르다, 편파적이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헌재가 정치권이나 여론을 보고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도 3월 선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다면 시점 자체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헌재 탄핵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여야도 바빠지고 있는 모양새요. 특히 이번 주 초에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어요. 네, 월요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이번 연설은 향후 전국의 수습 방향을 짐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곧 있을 수도 있는 조기 대선에서 어떤 의제들이 등장할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관심이 매우 컸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의 친위 군사 쿠데타라고 용어 정리부터 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탄핵 국면, 또 내란 이렇게 입장에 따라 현 상황을 규정하는 말을 제각각 쓰고 있는데 이 대표는 권력 욕에 의한 친위 군사 쿠데타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물거품이 될 위기를 불러왔다면서 민주당이 헌정 회복, 격차 완화, 지속 성장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정책 우클릭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결국은 주 4일 근무 국가로 가야 한다면서 노동시간 단축도 강조했습니다. 또 당장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기 추경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35조 원대 규모로 보고 있는데 시급한 민생 예산만 반영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이 대표는 항목을 고집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강원도로서는 여기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강원도의 경우엔 지난해 국비 증액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이 급하고 특히 SOC 예산이 필요한데 지방 SOC를 시급한 민생 예산으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추경을 기대해봐도 좋게 됐습니다. 이 대표 연설을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그간 탄핵과 특검만 보여줬을 뿐이라면서 이 대표에게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 행동을 보여달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연설을 했죠. 3년 전에 현 정부 출범할 때 새 국정과제를 권성동 의원이 설명을 했었는데 3년 만에 탄핵 국면에서 다시 등장한 거 보면은 좀 씁쓸하긴 합니다. 네, 사실 그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우리 강원도 의원이 나오는 게 좀 드문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 이번에 좀 자리가 무거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단 사과부터 먼저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면서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조치가 내려졌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역공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집값도 잡고 수출도 늘고 외교도 좋았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발목을 잡았다는 겁니다. 탄핵과 특검법 발의 등을 예로 들었는데 민주당이 정부의 제의 요구권을 38번이나 유도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국정혼란의 주범, 국가위기의 유발자는 바로 민주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궤변과 변명으로 점철된 여당 포기 선언문이라고 권 대표 연설을 일축했습니다. 권 대표 연설 중에 강원도 입장에서 눈길이 가는 대목은 국토종합인프라 개발 로드맵입니다.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첨단 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라서 세제, 교육,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주자는 겁니다. 이 발전소는 물론이고 수소 에너지 기반을 잘 갖춘 강원도로서는 신경 써봐야 할 정책 방향인 듯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동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영동지사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 기자. 네, 영동지사입니다. 지난달에도 같은 소식 전해드린 것 같은데 동해안 지역의 산불 발생 위험도가 더 높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 들어 같은 소식을 지금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황이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6개 시군은 말 그대로 초비상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영서 지역과는 달리 영동 지역에는 겨울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영서 지역에는 대설특보까지 내리면서 제법 많은 눈이 내리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사실 어제 강릉 지역에도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흩날리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갈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43일 동안 강릉 지역 누적 강수량은 약 17mm에 그치고 있습니다. 역시 가뭄이 있던 지난해와 비교를 해도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내륙 지역은 계속된 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반대로 동해안 지역은 눈과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강한 바람이 계속되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역시 산불입니다. 한번 나면 초대형 산불로 번지는 동해안 산불을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해온 만큼 관계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물론 모든 방문객의 산불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동해안으로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의 양이 매년 늘면서 골칫거리인데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가 처리 비용 부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의 여파로 태풍 등 자연재해가 급증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밀려온 해양 쓰레기가 동해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양 쓰레기 처리 비용, 재정이 열악한 도내 일선 지자체들이 부담을 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바다 위에 떠다니거나 해안가로 밀려든 쓰레기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매년 여름과 가을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거나 영향권에 들면 육지에서는 하천으로, 바다에서는 파도를 타고 끊임없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조업에 나섰다가 버리거나 유실된 폐어구도 상당히 많은데요. 바다 밑에는 엄청난 양이 가라앉아 있어 그 양을 추정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해양 쓰레기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중국과 인접한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았지만 이제 동해안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동해안 6개 시군 해안에서 인양한 쓰레기는 13,890톤으로 연평균 661톤이 넘고 있습니다. 인양한 쓰레기만 이 정도지 수거되지 않고 떠다니거나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까지 감안하면 이 양 역시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해양 쓰레기 처리 비용을 재정 상황이 열악한 동해안 일선 시군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도 전환 사업으로 이양이 되면서 국비 지원이 끊겼습니다. 또 해양 쓰레기 집화장 운영 사업도 지난 2023년을 끝으로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결국 도와 동해안 6개 시군이 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도내 동해안 6개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가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 국비 지원 확대 건의문을 채택해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부담하기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는 얘기인데요.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11일에 개막했었죠. 제22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요? 네, 강릉을 비롯해 평창과 춘천에서는 장애를 넘어선 감동의 드라마를 쓰고 있는 제22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 패럴림픽,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강원자치도는 올림픽 유산 계승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제22회 전국 장애인 전국체전은 동계올림픽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아주 다양한 종목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동계 스포츠 가운데 가장 격렬한 아이스하키에 나선 선수들은 슬레지 위에서 퍽을 따내기 위해서 몸을 던지고 슈팅을 날립니다. 설상 종목인 바이애슬론 경기 역시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뜨거운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체전에는 바이애슬론과 아이스하키, 컬링 등 7개 종목의 역대 최대 규모인 1,135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 선수단은 모두 59명이 참가해 현재까지 서울과 경기에 이어 종합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도내에서 올해 한 번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3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강원자치도는 올해부터 앞으로 5년 동안 동계체전 전 종목을 평창과 강릉 등 도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 패럴림픽,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까지 성공적으로 치러낸 강원자치도에서 동계 스포츠 이벤트가 계속 열리게 되는 셈입니다. 강원자치도는 앞으로도 차질 없는 대회 운영과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제22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는 내일 공식 폐막합니다. 지금까지 영동지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